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 나를 품에 안고 잠들던 사람,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직접 일어나던 순간 내 결혼 생활은 끝났고 강가에게는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한때 내가 서울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말했. 태양호텔 웨딩홀로 들어서던 날, 3,000개가 넘는 크리스털이 밝힌 웨딩드레스는 조명 아래 눈부시게 반짝였다. 호텔 밖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다음 날, 모든 연예 매체의 헤드라인에는 강태호의 팔을 잡고 웨딩카에서 내리는 내 사진이 걸렸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떠들어댄 건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바로 내 과거였다. 강가 새며느리, 보육권 출신이었다. 가족도 없다던데 도대체 강태호가 뭐 보고 결혼한 거야? 기사마다 그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누군가는 나를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내가 강그룹 이미지 세탁용 장식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날 내 옆에 서 있던 강태호는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내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고 하객들 앞에서 직접 내 베일을 정리해 주었다. 신부에게 묻는 목사의 질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자 그는 다정하게 눈가까지 닦아주었다. 신부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 순간에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보육권에서 자랐다.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었다. 그래서 태호가 나타났을 때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늘 이렇게 말해주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날 밤 새벽까지 이어진 성대한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평창동 강가 저택으로 들어갔다. 숨이 막힐 만큼 거대한 저택이었다. 사용인들은 두 줄로 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엔 존중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때는 내가 예민한 줄 알았다. 신혼방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태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푼 뒤 곧장 소파로 걸어갔다. 나를 안아주지도 쳐다보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하얀 장미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행복으로 떨리던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용기를 내어 물었다. 많이 피곤해. 태호는 눈을 감은 채 소파에 기대어 짧게 대답했다. 차라도 타줄까? 괜찮아. 너무 차가운 목소리였다. 낯설 정도로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쉬자. 그제야 태호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보였던 다정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아있는 건 싸늘한 무관심과 노골적인 혐오뿐이었다. 그는 침대 위 베개와 얇은 담요를 집어들었다. 난 서재에서 잘게. 먼저 쉬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태호야. 그는 몇 초 동안 멈춰섰지만 돌아보진 않았다. 이 결혼은 네가 강가 며느리 역할만 제대로 하면 돼. 문이 닫혔다. 나는 넓은 신혼방에 혼자 남아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를 멍하니 들었다. 하얀 장미향은 여전히 짙었지만 내 마음은 얼음처럼 식어갔다. 그날 밤 처음 깨달았다. 이 결혼은 내가 꿈꿨던 사랑이 아니란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결혼 전 일주일 동안 예절 교육까지 따로 받았다. 집사장이 내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 여사님은 예법에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나는 차를 따르면서 손이 떨릴 정도로 조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 찻잔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찻주전자는 두 손으로 드는 법도 안 배웠니?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대로 배우지 못한 티는 숨길 수가 없구나. 그녀는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넓은 식당 안에 메마른 소리가 울렸다. 나는 더 고개를 숙였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이 여사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보육원 출신 주제에 강가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3대가 복받은 줄 알아야지. 괜히 남들 입방아에 오르게 하지 말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옆에 앉은 태호는 조용히 신문만 넘기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강가에서의 내 삶은 끝나지 않는 시험 같았다. 고개 숙이는 각도부터 걷는 자세, 젓가락 드는 법까지 전부 지적받았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 실수로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이 여사는 차갑게 말했다. 밥 먹는 소리 그렇게 내는 거 아주 천박해 보여. 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연신 사과했다. 뒤에 서 있던 사용인들은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까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 뒤에서 고아 며느리라고 수군거려.
일부러 빨랫감을 내 방 앞에 쌓아두며 말했다. 사모님께서 직접 해보셔야 살림 배우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 계속 스스로를 타일렀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받아주시겠지? 하지만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심해졌다. 강가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식사가 끝나기 전까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것. 어떤 날은 이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1시간 가까이 뒤에 서 있어야 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땐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프고 어지러워서 숟가락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이 여사는 쓰레기 보듯 나를 바라봤다. 정말 교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그날 밤 태호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나는 어렵게 용기를 내물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왜 어머님은 절 그렇게 싫어하세요? 태호는 시계를 풀며 무심하게 말했다. 원래 엄마 성격이 그래? 그냥 좀 참아. 그래도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날이 그가 내 말을 잘랐다.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마. 나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그날 새벽 2시쯤 잠들어 있던 나는 사용인의 호출에 억지로 깼다. 사모님께서 홍삼차 드신답니다. 나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차를 들고 올라갔을 때 이 여사는 멀쩡히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전혀 졸려 보이지도 않았. 그녀는 한 모금 마신 뒤 무표정하게 말했다. 식었네? 다시 끓여와. 뜨거운 물에 벌겋게 달아오른 손을 내려다보며 나는 작게 대답했다. 네. 그 순간 2층 계단 위에 서 있던 태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몇 초간 나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서 사라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 거대한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상처주지 않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강명수 회장, 내 시아버지였다. 내가 강가에 들어오기 1년 전 그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었고 거의 말을 잃었다. 이 여사는 며느리 된 돌이라는 이유로 그의 간병을 전부 내게 맡겼다. 회장님의 방은 3층 복도 끝에 있었다. 늘 어두운 방, 커튼은 거의 열리지 않았고 소독약 냄새와 한약 냄새가 숨막히게 뒤섞여 있었다.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무서웠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남자가 이제는 침대에 누운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나는 매일 그의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먹여드리고 굳은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약을 갈아드렸. 어떤 날은 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몸이 경련처럼 떨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든 약그릇까지 함께 흔들렸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혼난 날이면 나는 종종 그의 침대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어차피 말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다. 내가 자란 보육권 이야기, 처음 눈을 봤던 겨울인데도 패딩 하나 없었던 기억, 가족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바보 같은 믿음까지. 어느 눈 내리던 밤 나는 야윈 그의 손을 마사지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창밖에는 눈이 새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심박 측정기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나는 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절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이 꽉 막혀왔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뜨거운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다. 죄송해요. 아버님, 또 약한 모습 보여드렸네요. 그날 밤 나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저 정말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보지 못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걸,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꺼풀이 열리고 있었다는 걸. 일주일 뒤 시어머니와 태호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다. 이 여사는 먼저 내 취향 반찬을 준비하라고 주방에 지시했고 태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와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이번 주에 엄마랑 하와이가 파트너 미팅 때문에 나는 조금 놀랐다. 올해가 일주일 정도. 이 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회장님 간병 제대로 해야 한다.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가 시아버지 병실 쪽을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그들이 출국 준비를 하던 오후 강그룹병원의 최 원장이 회장님 검진을 위해 저택에 왔다. 그는 새로운 약병 하나를 바꿔놓으며 내게 당부했다. 회장님 약 시간 꼭 맞춰드리세요. 나는 약병을 들고 순간 멈칫했다.
약 색깔이 전과 달랐다. 알약 모양도 이상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이 약은 최 원장은 곧바로 내 말을 끊었다. 새로 들어온 수입약입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바로 그때 처음 보는 간호사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약 트레이를 든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태호를 공항에 배웅하고 돌아온 나는 다시 회장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새 약을 조명 아래 들어올린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아주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이 저택 전체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손에 들린 새 약병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알약. 예전 약보다 훨씬 작았다.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불안했다.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결국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와 시끄러운 음악이 섞여 들려왔다. 그는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았. 무슨 일이야?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늦게 전화해서 미안한데 아버님 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이상한데 잘은 모르겠는데 약 색깔도 전이랑 다르고 병원에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태호가 비웃듯 웃었다. 네가 의사라도 돼. 나는 그대로 말문이 막혔다. 난 그냥 아버님이 걱정돼서. 걱정 순간 그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황나리. 네, 주제 잊지 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넌 그냥 강가에 빌부터 들어온 기생충일 뿐이야.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방 안에 혼자 서 있었다. 태호야, 시킨 대로 약이나 제대로 챙겨드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목이 꽉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차가운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적어도 태호만큼은 아버지에게 조금의 정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방금 그 말투는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다시 테이블 위약병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노란 조명 아래 하얀 알약들이 유리병 안에 조용히 들어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날 밤 비는 무섭게 쏟아졌다. 바람이 복도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그냥 강가에 빌부터 들어온 기생충일 뿐이야. 나는 담요를 끌어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였다. 3층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몇 초 뒤, 툭! 이번엔 더 선명했다. 강 회장 병실 쪽이었다. 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는 캄캄했다. 끝쪽 벽등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병실 앞에 도착한 순간 나는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안쪽에서 싸늘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버님! 대답은 없었다.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들린 약 트레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병실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커튼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휠체어는 비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을 끔찍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바로 그 순간 창가에 서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쨍그랑 약 트레이가 내 손에서 떨어졌다. 알약들이 바닥으로 사방에 흩어졌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명수 회장이었으니까 그는 똑바로 서 있었다. 휠체어도 없이 누군가의 부축도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님.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빗소리 속에서 울리는 그의 발소리가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정말 귀신을 본 줄 알았다. 강 회장은 내 앞에 멈춰섰다.
1년 동안 보여왔던 멍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숨막힐 만큼 날카로운 눈빛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낮고 신 목소리. 하지만 너무도 또렷한 목소리였다. 나리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나 아직 안 죽었다. 그 순간 내 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언제 의자에 주저앉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회장은 창밖의 빗줄기를 한참 바라봤다. 병실 안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다. 내 심장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한참 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많이 무섭나? 나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아버님, 마비되신 거 아니었어요. 그는 피곤한 듯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정말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으면 진작 죽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1년 전 내 약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아주 소량이었어. 바로 죽지는 않을 만큼, 대신 몸이 조금씩 망가지게 만드는 약이었지. 숨이 점점 막혀왔다. 누가 그런 짓을.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태호는 내 친아들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강 회장은 천천히 병상 쪽으로 걸어갔다. 진실을 알게 된 뒤 몰래 사람을 붙여 조사했다. 그는 휠체어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그때 이미 몸 상태가 많이 망가진 뒤였어. 내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증거를 잡기 전에 죽게 될 상황이었지. 그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일부러 마비된 척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계속 다 알고 있었다.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놈들이 약을 바꾸는 것도, 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도, 내 재산 나눠 가질 계산하는 것도 온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태호의 눈빛,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던 표정, 갑작스러운 하와이 출장까지 모든 게 끔찍하게 이어졌다.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럼 오늘 바뀐 새 약은 이전보다 더 강한 약이다. 나는 몸을 떨었다. 정말 아버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강 회장은 낮게 웃었다. 너무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놈들도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 순간 밖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 도대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때 갑자기 그가 나를 오래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진심으로 내가 살길 바란 사람은 너 하나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졌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가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 내 진심을 알아봐줬다. 누군가 정말 나를 믿어줬다. 강 회장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나리야. 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차가운 빗소리 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겨우 진정한 뒤 강 회장은 침대 옆 책장 아래 숨겨진 서랍을 열었. 그 안에서 검은색 USB 하나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내게 건넸다. 여긴 내가 모아둔 증거가 전부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재산 위임 서류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가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거기 적힌 금액은 100억 원.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제부터 네 목숨도 위험해질 테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한테 뭘 원하세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십 년 동안 재계 정상에 군림했던 사람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무섭고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놈들의 가면을 벗기는 걸 도와다오. 나는 손안에 USB를 꽉 움켜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누군가와 싸워본 적도 없었다. 누군가를 짓밟아 본 적도 없었다. 그저 가족이 갖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울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다. 전 못해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네가 맞서지 않으면.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다음은 네 차례다.
병실, 아니 깊은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손안에 USB를 내려다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더 세게 움켜쥐었.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강 회장이 건네준 USB는 아직도 내 손안에 있었다. 작고 얇은 물건인데도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 노트북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천천히 USB를 꽂았다. 안에는 3개의 폴더가 있었다. 녹음 파일, 병원 자료, 그리고 하와이.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 나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눌렀다. 바그락.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건 이 여사의 목소리였다. 지금 약 용량으론 너무 느려요. 난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곧이어 최 원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갑자기 약을 늘리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찰칵. 라이터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 내가 한때 바보처럼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 그럼 자연스러운 뇌졸중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다. 녹음 속에서 태호는 낮게 웃었다. 그 늙은이 빨리 죽을수록 좋으니까.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 방 안 공기가 누군가에게 목 졸린 것처럼 답답했다. 이 여사가 말을 이었. 우리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 죽기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 그때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황나리는요? 나는 숨을 멈췄. 몇 초간 침묵하던 태호가 비웃듯 웃었다. 멍청한 고아 하나일 뿐인데 뭘? 걔는 아무것도 몰라. 이어진 건 세 사람의 웃음소리였.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눈물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키보드 위로 뚝뚝 흘러내렸다. 결국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전부 연기였던 거다. 나는 문득 떠올랐다. 비 오는 날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나를 기다리던 태호.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웃으며 했던 말.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전부 진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 다정한 눈빛조차 전부 거짓이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아팠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검게 꺼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창백한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이른 시간에 저택을 빠져나왔다. 강 회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박정호 변호사, 태양그룹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 그의 사무실은 태양홀딩스 본사 최상층에 있었다. 차갑고 고요하고 숨막힐 만큼 조용한 공간. 비서의 표정조차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 내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박 변호사는 통유리창 앞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깔끔한 검은 정장, 빈틈없이 넘긴 머리, 감정을 읽기 힘든 냉정한 얼굴. 그는 곧바로 자리를 권하지 않았. 대신 천천히 물었다. 사모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나는 손안에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강 회장님 일로 찾아왔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다.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온 그가 말했다. 회장님은 현재 외부인을 만나실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들으시면 왜 제가 여기 왔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박 변호사는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차가운 공간 속으로 녹음 파일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늙은이 빨리 죽을수록 좋으니까. 박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두 손을 입가 앞에서 꽉 맞잡았다. 녹음이 끝난 뒤에도 그는 거의 1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숨막히는 침묵. 한참 뒤에야 그가 낮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1년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 안에 억눌린 분노가 비쳤다. 오래전부터 의심은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하지만 설마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군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변호사는 한동안 나를 바라봤다. 처음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더 이상 보육원 출신 어린 며느리를 보는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온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같았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다. 결국 회장님께서
사람을 제대로 찾으셨군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뜻이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더 단단히 닫았다. 사무실 안이 한층 어두워졌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욕심이 지나친 인간은 결국 스스로 이겼다고 믿는 순간 무너집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 변호사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해주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강 회장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모든 건 죽음을 향한 시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나는 여전히 약한 며느리였다. 고개 숙이고 조용히 웃고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순한 사람. 하지만 밤이 되어 저택 전체가 잠들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몰래 치료약을 바꿨다. 독성 약물의 양을 줄였다. 최 원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강 회장은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지는 척 연기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도 거칠어졌다. 어떤 날은 병실 CCTV 앞에서 일부러 정신을 잃는 연기까지 했다. 나 역시 함께 연기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웃음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었다. 사흘 뒤 나는 하와이에 전화를 걸었다.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태호야, 아버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파도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다. 무슨 뜻이야? 나는 일부러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계속 경련하시고 방금 피까지 토하셨어. 너무 무서워. 그 순간 뒤쪽에서 이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나 줘봐. 곧바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병원에는 연락했니? 최 원장은 불렀어.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다고.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주 짧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안도의 한숨 소리를. 곧 태우가 다시 전화를 빼앗았다. 이번엔 목소리가 훨씬 다급했다. 잘 들어. 나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응.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 인간 숨은 붙여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괜찮아도 아니고 당장 병원으로 옮겨도 아니었다. 숨만 붙여놔. 마치 사냥감을 자기 눈으로 죽는 순간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병상 위에서 의식 없는 척 누워있는 강 회장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다. 다음 날 저녁 강가저택은 정문부터 뒤뜰까지 환하게 불이 켜졌다. 강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친척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변호사와 주주들, 주치의들까지 모두 저택으로 향했다. 사용인들은 긴장한 얼굴로 복도를 뛰어다녔다. 저택 전체가 장례식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거실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얀 원피스 때문인지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친척 몇 명이 나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며느리 들어오고 집안에 애군이 꼈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생겨? 회장님, 이번엔 진짜 위험하시다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의 나라면 고개 숙인 채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스웠다. 이 저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곧 승리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밖에서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실 통유리 너머를 바라봤다. 검은 옷을 입은 태호와 이 여사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다급한 표정이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진실을 몰랐다면 나조차 속았을 만큼 태호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내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아버지는 어디 계셔? 나는 일부러 몸을 떨었다. 방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나를 거칠게 밀쳐내고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갔다. 이 여사도 바로 뒤를 따라갔다. 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이 거대한 샹들리에를 바라봤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모든 걸 잃게 될 사람이 누군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3층은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응급병동 같았다. 사용인들은 정신없이 복도를 뛰어다녔고 주치의들과 의료진은 병실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가 친척들까지 몰려와 긴장한 얼굴로 복도에 서 있었다. 나는 벽 한쪽에 조용히 기대선 채 차가워진 손을 움켜쥐었다. 병실 안.
강 회장은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심박 측정기에 긴 경고음이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진료를 마친 최 원장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일부러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순간 이 여사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침대 곁에 쓰러지듯 매달려 절규했다. 여보, 정말 나 혼자 두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너무 완벽한 연기였다. 소름 끼칠 정도로. 바로 그때 태호가 병상 옆 약 테이블로 성큼 다가갔다. 그는 약병을 집어들고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나는 움찔했다. 태호는 그대로 약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순간 방 안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태호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내게 달려와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휘청거렸다. 태호야, 뭐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흥분에 가까웠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병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짜. 따기가 얼굴 위로 세게 날아들었다. 고막이 울릴 만큼 강한 충격이었다. 눈앞이 순간 하얘졌다. 이 여사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독한 년, 그녀는 친척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 처음부터 부모도 없는 애는 믿는 게 아니었어. 눈물이 터져나왔. 아파서가 아니었다. 너무 억울해서. 태호는 계속 소리쳤다. 내가 아버지를 네 손에 맡겼는데 감히 약을 받고 하냐. 난 정말 입 다물어. 그는 내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결국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주변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번졌다. 세상에, 며느리가 저럴 수가 있나. 회장님 돌아가시자마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처리해야 할 벌레를 보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연민도 없이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태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널 감옥에 쳐넣어주겠어. 그리고 바로 그때 쾅! 복도 끝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엄청난 소리에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박정호 변호사였. 그는 늘 그렇듯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휠체어 한 대가 있었다. 하얀 천으로 사람의 몸이 덮여 있었다.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일이야?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옆으로 비켰다. 뒤에 있던 사용인이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덜컥, 덜컥. 바퀴 소리가 적막한 병실 안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내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여사의 얼굴이 서서히 새하얗게 질려갔다. 휠체어가 방 한가운데 멈췄다. 박 변호사가 손을 뻗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천을 걷어냈다. 그 순간 저택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수십 명의 충격 어린 시선 앞에서 그는 두 발을 바닥에 내렸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그대로 일어섰다. 이 여사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말도 안 돼. 태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뜬 채 병실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아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짝. 강 회장의 손이 태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태호는 그대로 옆으로 휘청거렸다. 따기 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강 회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들을 노려봤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짐승 같은 새끼. 이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는 강가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구원받았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 따기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호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변명 강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딸깍. 거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녹음 파일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늙은이. 빨리 죽을수록 좋으니까. 태호의 목소리였다. 너무도 선명하고 명확했다. 부정할 수조차 없었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이 여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장 꺼버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 여사의 비밀 계좌에서
최 원장에게 넘어간 거액의 송금 내역, 조작된 병원 기록, 위조된 검사 결과, 독성, 약물 리스트 하나씩 화면에 뜰 때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처참하게 무너져갔다. 결국 최 원장이 먼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입 다물어 이 여사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곧바로 붙잡았다. 태호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다. 친척들은 혐오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주들은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서울 최고의 후계자. 담인, 완벽한 재벌 3세. 그 이미지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태호는 떨리는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다. 그제야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낀 얼굴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늦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던졌다. 반년 전부터 내 개인 재산과 지분 전부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이전해뒀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뭐라고요?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즉,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강태호 씨는 그 재산에 손 뗄 수 없습니다. 태호는 그대로 비틀거렸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화면 속 자료들을 바라봤다. 마침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사람을 죽이려 하고 배신하고 모든 걸 계산해 왔는데 정작 가장 원했던 건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저택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여사는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최 원장은 가장 먼저 수갑이 채워졌다. 태호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나를 바라봤다. 증오로 가득 찬 눈빛. 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 시선을 받아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결국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석 달 뒤에 강가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태양그룹 회장 독살 미수 사건을 연일 헤드라인으로 내보냈다. 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이 여사와 최 원장은 정식 기소됐다. 그리고 강태호는 서울에서 가장 완벽한 재벌 후계자에서 전 국민이 아는 범죄자로 추락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하늘에서는 옅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오며 이상할 만큼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황금 감옥 안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태호에게 끌려 바닥을 스쳤던 긴 머리를 짧게 잘랐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강 회장이 내게 남겨준 돈의 절반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왜 아직도 회장님 곁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웃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 봄이 찾아온 어느 오후, 재활병원 뒤편 산책로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강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벚꽃길을 걸었다. 큰 병과 가족의 배신을 겪은 뒤 그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강 회장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고생 많았다. 날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봄바람이 불자 벚꽃이 피 길 위로 흩날렸다. 나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가족이 가장 아픈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벚꽃이 하나가 조용히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얻었네요. 제 이름은 나리입니다. 만약 오늘도 누군가 몰래 눈물을 삼키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꼭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믿었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참고,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당신의 다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 조용히 참을수록 더 쉽게 상처 주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족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참고, 더 숨죽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매일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아야 하는 곳은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예전에 저 같은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상처받, 희생해야 한다는 말에 붙잡혀 점점 자기 자신을 잊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하다는 건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강가에 맞서기로 결심했던 날, 저는 더 독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도 자기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만큼 강해질 거예요. 마치 예전의 저처럼